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박수를 치지 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색하다고. 다리 보이는 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조양호 PD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주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특히 내가 이렇게 양반다리 앉아있는 게 굉장히 시선이 거북해 보이는 그 우리 여성 동지들도 불편할 것 같고 뭐 그런 일리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우리가 이케아 사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저희가 회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도 아니에요. 저희가 옆에 리서치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놀리는 창고 같은 방 하나 딱 해놓고 소리 하는 거여서 그냥 편한데. 하여튼 금통위 의사록이 저번 주에 나왔죠. 무슨 요일에 나왔지? 화요일에 나왔죠. 이 의사록도 이제 매크로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매크로 노이즈 얘기하니까 매크로 안 보는 줄 아시는데 이런 건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의사록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잖아요.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금리 안 내리겠다 얘기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4월 금통위 의사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4월 금통위 끝나고 나서 이주일 총재 기자회견에서도 4월 때는 추가적인 인하를 할 것처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5월에는 그런 느낌이 좀 덜 받았고 그래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느낌은 줬었어요. 근데 내부 세부 사항을 보니까 금리 인하로는 아니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의미를 조금 그러니까 담고 있어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경제 전망부터 주요 의사록은 뒤에 다 해놨고 한번 우혜원 연구원이 생각하는 뭐 봅시다.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낙관 비관 기본 시나리오 있는데 바뀐 거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5월 금통위 당시에 제가 자료를 썼지만 그때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기본 시나리오로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 신규 확진자 또는 뭐 지금 잔존 확진자 수가 2분기를 정점으로 완화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방에서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뭐 베이징 그리고 그 주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애틀랜타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막 이런 8개 주 정도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월 금통에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뭐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금리 조정 또는 또 추가적인 또 통화정책, 비전통적인 통화정책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써놨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행에서는 장기화 시나리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 정도만 좀 담아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재확산 우려는 아직 근데 이전 시나리오 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이제 시나리오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2차 우려 확산까지도 좀 담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우려면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0.2가 기본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비관 시나리오 마이너스 1.8이고 그거는 2차 확산이 되면인데 그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데 비관 시나리오에도 사실상 2차 확산 내용보다는 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조금 3분기로 이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게 조금 지금 1차 확산이 장기화된다는 거지 2차 확산에 대한 게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8인데 만약에 2차 확산이 정말 확정이 돼가지고 심화가 된다면은 또 마이너스 1.8보다도 또 낮은 수치가 전망치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지난 이제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998년도 있잖아요. IMF 때 이제 페이지 7페이지 그림 18번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98년도에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 이제 그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제 전반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절대적인 성장률 수치로 보시면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률 뭐
마이너스 5%, 6%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역시도 되게 낮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방역이 성공적이었고 또 뭐 한국의 서비스 비중이 낮은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고 또 뭐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반도체 이런 설비 측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또 국내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조금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약간 이런 요인 때문에 한국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다른 국가들보다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네, 한국 전반적인 경제 측면에서는 사실상 펀더멘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진한 측면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 4월 유사록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보다 지금 그거 같은데 그냥 코로나가 좀 이렇게 나와도 경제는 다 재개될 것 같고 경제 더 놔두면 안 되니까 부양책이 얼마나 더 세게 계속 나오냐 갖고서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서 5월이지만 보시면은 페이지 4페이지인데 이제 경제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일단 상방 리스크가 경제에 좀 좋은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추경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들의 정책들, 재정 정책, 뭐 부양 정책이 더 나와준다든지 약간 이렇게 가면은 괜찮을 거다.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뭐 가능성 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5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3차 추경은 이미 6월에 확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봤을 때 뭐 그 규모가 지금 뭐 국제 발행이 총 3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3차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사실 그 규모가 진짜 경제를 버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하겠죠. 근데 3차 추경도 이제 국채 쪽에, 그러니까 발행 쪽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모고 한국은행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계속 국고채 단순 매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월 달에는 한국은행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주길 되게 시장 기대하고 있죠. 근데 막 그게 나오지 그게 나오기 전에 만약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 측면에서는 좋은 이슈는 아닐 수도 금리는 있어요. 이미 좀 튀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보다는 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등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 나도 이제 뭐 계속 보고받고 하니까 발행 시장 쪽은 뭐 되고 있었고 유통 시장에서도 좀 약간 등급 밑에 있는 것들도 조금씩 거래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RP 매입 말씀드렸잖아요. 무제한 RP 매입. 근데 그때 5월 한 말쯤에 두 차례는 그러니까 금액이 아예 입찰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좀 들여다 보니까 이제 5월 금통에서 이날을 할 걸 알고 이제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입찰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단기 시장 쪽에 좀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게 완전한 안정, 그러니까 단기 시장도 완전한 안정은 아직까지는 완전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손해 보고서라도 채권 팔 수 있으면 어디야? 팔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 이들 역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지표상으로는 뭐 이런 산업별 취업자 보시면은 페이지 6페이지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서비스업 같은 이제 업종들 있잖아요. 뭐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도소매업 그리고 뭐 교육 서비스업 같은 측면 산업들은 아무래도 좀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지금 5월 이제 그 지표까지 실업률 지표까지 나왔는데 6월, 7월 추가적으로 뭐 실업이라든지 취업자 수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직의 뭐 둔화 속도는 좀 제한적이지만 이제 임시일용직 측면에서는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15번인데 그래서 상용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이 조금 이런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규직 측면에서는 고용이 안정이 되는 반면 이제 상용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냥 월급쟁이들은 별로 타격이 적고 어떤 뭐 자영업 약간 뭐지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진짜 힘든 상황이네. 네. 야 이게 진짜 극명하게 나오네요. 임시 일용직 조금 심각한데. 그래서
정부가 냈던 일자리 정책이 사실 정규직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인데 그래도 노인분들 또는 뭐 이런 일시 일용직인데 정책이 내고 있지만 이쪽에서 다시 좀 취업자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정부의 정책이 조금은 그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내고 있는 고용 정책이 이런 공공 부분 일자리 증가긴 하지만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실업이라든지 고용 지표는 또 추가적인 좀 부진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또 뭐 부동산 측면에서 언급은 있었어요. 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특정 자산, 특정 부동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집중하기보다는 경기 부양 쪽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도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넣어놓은 그림인데요. 왼쪽 그 그림 19번의 왼쪽 그림이 4월 28일 기준이고 이제 오른쪽 그림이 6월 2일 기준 미국의 그 현황이에요. 조치 현황. 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다 봉쇄 조치를 완화를 하고 있고 경제가 조금은 재개되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에 또 보시면은 애플이 또 지금 급증하고 있는 주에 대한 애플 그 스토어를 다시 닫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듯 지금 경제 활동 재개는 시작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고위 관직자들은 경제 봉쇄 다시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시 급증하고 있거나 뭐 이러한 그 생활 확진자가 많아진다면은 추가적인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림 22번인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좀 제한된 조치들이에요. 8페이지 22번인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들 간의 조금 이동 역시 조금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지역 역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뭐 경제 회복이 보이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래도 의미 있는 약간 기대감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EU에서 이제 코로나19 회복 기금 있잖아요. 자금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될 것 같은 약간 느낌처럼 나오고 있어서 약간 그게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 보고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지표상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다. 한 2, 3개월 후가 되어야지 지표상을 확인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아무래도 잊혀졌던 이슈 있잖아요.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그림 24번입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이제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그 연장하는 거엔 전환기간 연장을 이제 결정하는 기간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EU와 영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비준이 된다면은 EU와의 새로운 관계로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영국과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그냥 노딜 브렉시트로 해가지고 아무 그런 무역 관계 없이 이제 영국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EU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협상을 많이 못했으니까 미뤄라라는 의견이 좀 다수 우세하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아직 약간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6월 30일까지 그냥 결정하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라서 6월 말쯤 되면은 또 이 브렉시트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수출 수입 보시면은 지난 4월 대비해서는 수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조금 반등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수입은 그래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수출 금액 지수, 수출입 금액 지수만 봐도 아직까지는 부진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국은 뭐 반도체 비중이 높고 뭐 이번 비대면 언택트 때문에 수혜가 조금 있을 거고, 중국에 대한 그 노출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은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바닥 쳤다 정도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가 빨리 좀
회복이 되거나 재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진 그렇다고 확 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가 과연 다음 이제 6월 지표에도 조금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수입도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조금 우리나라도 내수라든지 이런 수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셨다시피 반등을 하고 올라오는 거는 나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게 반등을 하려면은 좀 더 이제는 뭐 방향이 아니라 레벨 갖고 얘기를 점점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방향이야 뭐 너무 뻔하잖아. 이제 네. 올라오는데 이제 주가의 방향은 뭐 우리가 굉장히 거의 V로 올라왔는데 저희 경기의 방향은 뭐 좋게 보면 나이키 스타일, L자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L자가 기존 추세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니까 수평은 아니거든. 이건 그걸 약간 헷갈려들 하시는데 주식과 경기는 다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경기를 어떻게든지 정상 기존 경로에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이 강하게 나올 거니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고, 근데 일단 누가 뭐래도 경기가 좀 주가에 비해서 경기가 안 따라온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여름에 확인될 것 같다는 느낌은 강해요. 특히 수출 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 수출이 이런 거에 그냥 좀 그치 뭐 교육에 관련된, 그래서 뭐 중후장대 쪽은 정말 안 좋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스프레드 같은 것들도 뭐 정유업체들 마진 스프레드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뭐 제가 체크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국내 돈이라도 풀어줬으니까 국내 소비된 거 찾다 보니까 최근에 저 EPS 올라온 쪽들 보면 그런 국내 소비에 관련된 것들, 뭐 대표적인 게 음식료인데 뭐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좋은 것 같다. 경제지표가 나중에 그런 걸 다 애그리게이트 한 거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렇지 않아? 뭐 이콘 전공했으니까 알지만 경제지표에는 어떤 이런 것이 모아져서 후행적으로 모여서 지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산업지표를 먼저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름에 좋을 것 같진 않아. 내 느낌에. 내가 너무 내 추론은 어떻게 생각해, 우영이 뭐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지표가 이제 뭐 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우리나라 지표는 더 이제 그 고용 지표도 제가 확인하면은 이런 그 뭐 실직을 한 다음에 신청을 뭐 한 달 내로 해야 되고 그게 또 뭐 업장에서 신고를 좀 늦게 하게 되면은 제가 2월에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했지만 지표가 4월에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4월 5월 지표가 깨지긴 했지만 뭐 3월 4월에 더 해고가 된 사람이 많았다면은 5월 6월 지표도 나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가지고 더 걱정은 지금 나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못 내리게 되니까 은행주를 보자는 입장인데, 또 재밌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정책이 나올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런 자산 가격 쪽에 되는 것도 금융 사이드 쪽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은행주들 같은 거는 선방할 것 같고, 내 생각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 쪽은 고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좀 시간을 주고 임시 고용이라도 기업들이 해주고 있는데, 고용 쪽이 한 9월 가면 되게 악화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좀 또 어려운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고용 잡으려고 3차 추경이 다 고용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공공 일자리고 뭐 IT 관련 뭐 4차 산업 관련 일자리긴 하지만 이게 그 그로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숫자상으로는 많이 풀어요. 55만 개인가 일자리.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일시 일용직이라도 잡힐 거예요. 고용. 일시 일용직만 잡히겠지. 네. 그렇게 되면 고용 이 지표상으로 이렇게 다 뜯어봐야 알겠지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취업자 수 측면에서는 이게 잡히게 되니까 지표가 막 생각보다 강하게 안 깨질 수 있는데, 세부상을 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일시 일용직이 많이 잡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지표를 보실 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단점인 게 뭐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보조해 주니까 정해고까지 안 하고 무직, 그러니까 무급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해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분위기니까 지금.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그냥 다들 접는 분위기가 늘고 있어서, 거기는 왜냐하면 일단 뭐 더 이상 방법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의사록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가 어떤 그치. 내용이었냐면은, 그러니까 금융시장 지표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 상황이다. 맞아.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실물 경제 단에서는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실물 경제는 더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실물 경제를 막으려는 시도 때문에 금융시장은 버텨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걸 증시가 뭐 경제를 나타내는 뭐 체온계다 하는데 이 괴리 현상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네. 이어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건 아주 뭐 우리 애들도 젊은 청년들이니까 뭐 아직 군대도 안 갔지만 진짜 특히 최근에 대학교 졸업하거나 이런 친구들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이거는 뭐 대책이 안 쓰는 상황. 그러니까 IMF 때는 금융위기 때는 또 그렇고 그냥 금융위기 때는 정부에서 인턴 같은 거 해줘가지고 너 들어갈 자리라도 있었는데 기업 자체가 그냥 딱 멈춰버리는. 그래서 금융에 돈은 있는데 금융은 그래도 버티는데 이 상황이 야 이게 한 올 하반기에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드니까 제가 딱 제 친구들이 딱 지금 그래? 취업을 많이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 친구들이? 제가 이제 26이니까 나이 여기서 공개해도 돼? 그러니까, 혜영이가 벌써 24이 됐어? 네, 그래서 23세 24세 여기 있어요. 24세 왔었죠 그때. 네, 아무튼 딱 지금 이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맞지? 네, 이 일자리 공고 자체가 많이 없고 또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위로의 말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단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공일자리 측면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뭐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 단에서의 고용이 나와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고 있는 일자리 역시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는 조금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4페이지부터는 이제 외환 국제금융시장, 뭐 금융시장 동향을 써놨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한국 다 이제 증시는 V자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 보시면 한국 추경 규모를 넣어놨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발행은 총 37.5조 원 규모가 될 거고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국가 채무 측면에서 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4% 이상이 될 수 있는 되네 이제. 44% 아니 44%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선진국 수준 아니야? 그냥 그 정도 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낮았던 거 아니야? 이게 낮은 거죠. 44% 낮은 거고 조금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40%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는 거 자체는 조금 이번에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1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M2 증가율, 미국 M2 증가율 넣어놨는데 미국 보시면은 진짜 급증을 했잖아요. 연준이 돈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 같고요. 한국도 과거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 대출, 뭐 중소기업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가계 대출도 그러니까 상승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M2 증가를 딱 보고 있는 순간 그냥 실물이 이래도 유동성으로 계속 떠올린다. 요새 그런 증시의 어떤 화랑 분위기. 말하니까요. 그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M2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많이 풀고 뭐 대출을 해가지고 이 대출한 자금들을 이제 실물에 풀어가지고 뭐 의미 있게 소비를 한다든지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좋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장기화 돼가지고 이런 투자나 소비 측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뭐 추후에 이러한 채무 측면에서 많이 풀린 유동성이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 가능성이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경제가 살아남는 게 지금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까지 내놨는데 정말 강력하게 내놓은 건데 이게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 이게 잘 안 잡히는 느낌 받는 순간
야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내가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얘가 뭐 상처를 덧나게 건들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 수번 넘었잖아 지금 계속 건드니까 이게 이제는 야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뭐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 나오고 나서 이 정도야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는 시 뭐 다들 알다시피 법인에 대한 게 하나 남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은행주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게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된 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무서운 게 정책을 냈는데 그 효과가 안 먹힐 때가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뭐 느낌이 딱 그거던데 뭐 그래?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뭐 당연히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부동산을 열심히 그래도 성공적으로 해왔던 사람들도 좀 아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누가 집에 있는데 하여튼 난 집이 그 인왕산 밑에 쪽에 살아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갑자기 뭐 전화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걔네들은 산에 왜 올라가냐면 서울시를 보러 올라가는 거야. 쫙 본다는 거야. 자기가. 전망을요? 그리고 뭘 자기는 그 소원이 헬리콥터 타고서 한번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다 자세히 보고 싶은 적이 골 때리는 인간인데 하여튼 그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갖고 난 굉장히 애들이 고민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참 투기자라고 욕하기도 그렇고 참 아니 이게 좀 말이 연결 안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나는 이거 정책 나온 거 보고서 이거는 뭐 시장 경제를 뭐 이러는 거야 혼자 나도 이제 막 뭐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이렇게 투자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수요와 공급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는 뭐 공급이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는 뭐 부르는 게 값이 되다. 그래서 내가 재밌는 게 이제 거기 어디 기사가 나왔던데 홍콩 부동산 얘기를 한참 설명해 줄 때 듣고서 엄청 웃었거든. 그 빅토리아 그 피크 올라가는 길에 있는 집들이 보통 700억에서 1000억 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500억, 300억, 뭐 700억. 500억 이런데 지금 막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막 이거 또 누가 자식 무식한 얘기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사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배우 중에 주성치라고 알아요? 네, 알아요. 난 주성치 매니아거든. 난 소림축구 소림축구를 내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자 내가 그 설라기연이라고 주성치 영화 보면서 CD로도 갖고 있는데 뭐 눈물을 흘렸던 영화도 그 웃음 속에 그 묘한 페이소스가 있는 사람인데 쿵푸어스라는 게 있어요. 정말 무협지의 어떤 그걸 이상화한 웃기게 한 거지만 쿵푸어스 2를 제작하는데 주성치가 자기 집을 담보 잡았다고 하더라고 팔려고. 근데 집이 1,700억이더라고. 내가 그걸 딱 듣고서 얘들이 뻥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입지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홍콩도 뭐 이렇게 옆에 신기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넓은 데 있는데 그런 데들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홍콩의 어떤 주요 지역에 있는 포스트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 그걸 막 설명을 해주면서 저희가 인왕산과 북한산을 올라가서 왜 왕궁토가 여기 있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계속 주장이 뭐냐면 또 산으로 가서 뭐 편집하던 말로 용산 이런 데가 정말 왜 청나라가 처음 쳐들어와서 역사 얘기해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커피 먹으러 나갔다가 청나라 애들이 그 청일 하여튼 이모군란 때가 들어와가지고 용산에 주둔했던 이유가 거기가 모든 사통팔달이 되는 위치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미국이가 그 길이 뚫리면서 때 길을 얘기해 주더라고. 이렇게 뚫리면 어디가 연결되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런 지역은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걔네들은 내가 이렇게 부자가 아닌데 착각하기 때문에 형 한남동 가서 살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가고서 살고 싶은데 돈 없어 그랬는데 거기가 그렇게 막 부촌 들어오고 이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이 이렇게 쉽게 꺼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차별화될 것이다 뭐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잘 모르는 아마추어가 얘기한 거로 생각하시고 주말에 이거 얘기 듣고서
뭐 이 책 저책 보니까 재미있는 것도 발견했었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든 생각이 이게 금리가 지금 당장 강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야 이게 은행들이 이렇게 나쁘진 않겠다 생각은 좀 들었는데 하여튼 그건 전매수 연구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향후에 또 신흥국들의 문제가 또 커질 수 있잖아요.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듯이 뭐 유로존 남유럽 저정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뭐 신흥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금 우려도 아직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얘기가 뭐 IMF라든지 지원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 뭐 또 총 외채 측면에서 뭐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신흥국에 대한 우려까지 조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은행 여기 경상수지 재정수지도 이번에 뭐 2019년 조금 좀 크게 재정수지 낮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거 지금 19년도 거까지는 이것보다 낮아질 거잖아요. 2020년도는. 그래서 아무튼 과거에 경상수지도 조금 이제 하락하는 좀 감소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더 감소할 것 같고 재정수지 역시도 과거 지난 2019년 대비해서는 좀 더 크게 재정수지 악화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P 매입 실시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 19일, 26일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5월 28일에 금통이 앞두고 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안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6월 초부터는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위기가 발생한 당시보다 3월 말보다는 그 규모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는 이제 금리, 여수신 금리를 그려놨어요. 코피스가 대출 기준인데 야 많이 내려왔다. 네, 많이 내려왔고 네, 제일 최저 수준인 거고요. 뭐 기준금리 최저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가계 금리, 여신 금리 52번인데 이제 이 가계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금리 인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여기 보시면 그림 56번하고 얘기가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적 이제 고정금리 대출 할 때 그 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더 높은 게 통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이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가계대출 금리, 여신금리가 크게 못 떨어진 이유가 지금 한국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보시면은 뭐 금리 지금 우리나라는 뭐 0.5%로 인하를 했고 일본은 뭐 그대로 마이너스 0.1이고 미국은 제로금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예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건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실효화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제가 20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실효화안 측면을 얘기하자면은 사실상 여기서 위원이 말을 한 거는 이제 주요국 정책 금리가 다 낮아져 있는 상태고 또 현재 수준에서도 한국 시장에 채권 자금, 그 외국인 채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이 S&P 기준으로 그 신용 등급이 그래도 AA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그 등급 대비해서 금리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력에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0.25%를 인하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번 여기 금통에서 얘기했듯이 뉴질랜드랑 호주랑 0.25%를 이제 0.25%를 인하를 하면서 이게 실효화안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국가가 0.25%가 실효화안이라면은 한국도 그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정도가 진짜 마지노선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따 향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0.25%에서 지금 0.5% 사이가 실효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통화정책 관련 토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뭐 4번 역시도 이제 각 위원들마다 얘기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신 내용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금통위를 의사록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걸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말씀 앞에 드렸지만 이제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개선될 것은 맞지만 이게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이라든지 뭐 미국, 중국에서도 다시 그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그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완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실물 경제랑 금융시장 사이의 괴리가 높아질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6월 FOMC에서도 연준이 말했듯이 연준은 2022년도까지 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6월 BOJ에서도 구로더 총재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 하는데 일본 BOJ가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 2022년도까지는 BOJ도 지금과 같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글로벌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역시 이러한 저금리를 유지할 것 같지만 뭐 추가적인 인하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0.25%가 실효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서 영국 BOE가 0.5%로 금리를 내린 다음에 국채 매입 같은 비전통 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러한 걸 참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인하하지 않더라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실효한 금리 수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25%에서 0.5%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월 금통이 통방문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화물 읽어보시고 금통이 보면 우리가 뭐 이거 보면 보통 이거 같은 거 읽고 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통이 의사로 직접 밥버릇 하시면 뭐 우리 애널리스트들 자료 있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뭐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잖아요. 좀 이걸 되게 짧게 우리가 요약할 뿐이 아닌가? 맞죠, 맞아요. 확실한 거는 금리는 더 못 내릴 것 같아. 네, 금리 추가 인하는 난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M2 같은 거 볼 때 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 정부에서 강하게 부동산도 막아보려고 하고 자산 가격 쪽을 자극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 올 수 있다. 이 논리가 그냥 카더라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종목들에 국한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금통 이번 5월 의사록에서 저희들의 어떤 포트 전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